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11월 잠정 주택 판매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약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과 임금 상승률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웃돌며 주택 구매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보통주 50억 달러어치를 인수하며 지분 4%를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주식 매입은 지난 9월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인텔의 X86 생태계 결합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텔은 자금 수혈과 AI 진영 편입 기대가 동시에 부상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인프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전문 운용사 디지털 브릿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으로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AI 연산 능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하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CME의 증거금 인상이 겹치면서 은 가격 급락은 금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귀금속 쪽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쪽에서 선물 계약과 관련해서 증거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대신에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서 귀금속 쪽에서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25년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내년을 준비하면서 더 꼼꼼하게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 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알테오젠이 최근 빅파마와 옵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만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에서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확대시킨다라는 부분 보도했는데요. 본격적인 행보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시장을 가장 잘 맞춘 하우스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야데니와 도이체방크였는데요. S&P 500 지수를 7,000선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이 6,900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과연 도달이 가능할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주 흔들흔들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좀 한산한 가운데 수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나타내다가 어제는 잠시 숨고르게 좀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연말이 돼서 특히 이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타클로스 랠리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상승세가 안 나타나서 약간 투자자들은 의문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P 500 지수는 0.35% 내린 6,905.74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5% 그리고 다우지수는 0.51% 하락한 48,461.93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정 중심에는 AI 대표주들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만 5% 넘게 올랐지만 오늘은 1%대 하락으로 이제 되돌림이 됐고요. 팔란티어와 메타, 오라클 등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는 굵직한 경제 지표가 없는 만큼 시장 내부에서 모멘텀 자체가 최대 변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기술주가 다시 힘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올 들어 가장 핫한 대체재로 떠올랐던 은이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장중 트로이 온스당 8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6% 넘게 이제 급락했고요. 올해만 거의 150%만큼 치솟았던 만큼 조정 압력이 크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 가격을 추정한 ETF라든가 나머지 그런 지수들도 7% 이상 하락하면서 약간 약세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S&P 500이 지난주 금요일 장중 6,945선을 터치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나온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면 S&P 500은 이미 17%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14%, 그리고 2021년 가장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21%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올해 증시 사실상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에 이른바 이제 산타클로스 랠리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1950년대 통계 이후에 이제 통계를 보면 매년 5거래일과 이제 마지막 5거래일과 그리고 새해 2거래일 동안 S&P는 평균 1% 이상 상승했는데 올해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볼 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비교적 없지만 연준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내용을 담은 의사록이 오늘 저녁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금리 인하 속도 폭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 내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내일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좀 짚어봤고요. 일단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제 2026년이 돼서 이 거래일을 또 포함해서 산타 랠리로 부르기 때문에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빚더미 일본이 흑자 전환이고요. 일본이 28년 만에 흑자 예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나이 총재가 내년 예산에서 기초 재정 수지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흑자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가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년 예산 122조 3천억 엔의 규모를 사상 최대 예산으로 의결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서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로 기록하게 된다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재정 건전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이자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부채 이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재정 건전성하고 상관이 없고 어쨌거나 이제 쓴 돈을 좀 줄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수입에서 국채 이자 같은 이자 비용을 뺀 순수 재정 수지를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빚 이자 갚는 돈을 제쳐두고 매년 벌어들이는 세금만으로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는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부는 20년 넘게 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아왔지만 경기 부양과 고령화 부담에 밀려서 이 시점을 발표 시점을 늦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징성의 의미는 좀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중앙정부의 기준 프라이머리 수준은 1조 3,400억 엔의 흑자가 이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지방 정부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이런 데이터를 이제 반영해서 내각부가 공식 통계에서
국가 전체의 기준 흑자 달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게 아닌가. 약간 연말을 맞아서 이제 그 어떤 이 다카이치 총리 정부가 요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자신들은 흑자로 내년에 출발하겠다라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좀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년 중에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의 신뢰인데 이거 시장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상징적으로는 의미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약간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이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최근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2.1%까지 올라서 27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돈 풀기의 어떤 장기화로 재정이 통제 불가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지출은 사상 최대지만 세수 호조를 보이면서 이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예산을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내각은 적극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과 두 마리의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의 어떤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부가 프라이머리 밸런스만을 절대 지표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재무상은 앞으로 단일 연도 숫자보다는 몇 년간의 흐름이라든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용을 더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인 것들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본은 2021년에도 이제 프라이머리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동안 이제 경제 침체라는 각종 위기 대응에서 요 일정들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상징성은 크지만 앞으로 추가 예산이라든가 경기 둔화라든가 금리 상승의 변수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흑자 전환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될 수 있겠죠. 나오는 대로 함께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공화국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미국 곳곳에서 사실상 국가 브랜드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네이밍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문구를 아십니까? 이름에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는 길글을 쓴 혹시 문장가를 섹스피어인데요. 네.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이게 행정부 들어서 이제 트럼프라는 이름을 곳곳에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보시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미국 평화연구 기관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평화연구소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워싱턴 공연 예술 상징인 케네디 센터는 케네디 앞에다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불리게 됩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어카운트 금융상품이 있고요. 부유 영주권 신청자를 겨냥한 트럼프 골드 카드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청사벽에는 대형 트럼프 조상이 걸려 있습니다. 마치 이게 중국인지 이게 어쨌든 이 미국인지 모를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립공원 출입 패스에는 작은 트럼프 얼굴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 해군의 트럼프급 건조함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50주년이죠. 기념 트럼프에는 트럼프 기념 주화라고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식 이름 마케팅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 시장에도 이제 건물마다 트럼프라는 간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트럼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따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TV쇼 어프렌티드 인기에도 힘입어서 스테이크라든가 와인이랑 리조트 심지어 자기 개발 세미나에도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학도 있었는데 이건 약간 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씁쓸한 사업도 있었지만 나를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홍보해주지 않는다는 본인의 어떤 오랜 철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수준이 자기 이름을 새기기가 민주국가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생전에 공간의 제도에 자기 이름을 도배한 사례는 주로 제국주의 정복자나 독재자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십 개의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로 이름을 바꿨다는 생각이 있고요. 스탈린이 도시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것도 이제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폴레옹이 루브르를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부르게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 광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오쩌둥도 테난민 대형 초상이라든가 마오 어록 같은 이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못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루매니아의 독재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매월 1월에 붙이게 했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2월에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계속 붙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흥미로운 건 이렇게 이름을 자신을 연구하였던 인물들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결국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 이름을 딴 이 이름도 박물관도 결국 지금은 나폴레옹을 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을 부르고 있고 스탈린그라드도 불고그라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원래대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히틀러 이름을 딴 광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 11월에 있을 트럼프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름을 정치에 남길 진짜 유산은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노력보다는 다른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많이 새겨지느냐보다는 지금 그 이름이 얼마나 상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밍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나 더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AI 붐이 만든 초격차 부자입니다. 올해 증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AI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상위 10대 테크 부호의 총 자산이 지난해 1조 9천억 달러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산을 크게 늘려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AI 붐이 일단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AI 주도의 테크 버블이 부의 지동을 바꾼다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징적인 인물은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머스크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거의 50%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서 6,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0조 원의 이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나 보면 자체 AI 기업이죠. XAI 여기에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까지 머스크가 걸친 모든 사업에는 AI 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전기차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없는 거. 여기는 AI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 넘어서는 개인 자산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제시한 경영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에는 세계 최초 1조 달러의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창업자들도 이제 자산이 늘어난 건 마찬가지인데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들 레리 페이지도 2,700억 달러,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2,5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AI 모델과 직접 설계한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창업자들의 자산만 합쳐도 200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AI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이번에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개인 자산은 1년 동안 418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590억 달러, 약 215조 원의 5조 원의 이제 수준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5조 달러, 일본의 인도 같은 주요 국가들의 GDP를 넘어서는 웃도는 규모까지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부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은 이제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 주식을 10억 달러 가까이 현금화하면서 AI 붐을 만들어내는 실제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 초소수 테크 엘리트에 집중되면서 부의 양극화와 부유세의 논쟁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AI 기대가 과도하게 선반영된 게 아니냐 우려를 내놓고 있고 영란은행은 AI 주식에 대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만약에 AI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글로벌 증시가 급격한 조정이라든가 AI 버블에 대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 말고는 어떤 기업이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테크 기업 말고요? 글쎄요. 루이비통 회장이 있습니다. 예. 명품 쪽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명품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 가방과 고급 샴페인 등 럭셔리 소비의 호조에 힘입어서 1년 동안 285억 달러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고가의 소비를 이끄는 북미 부유층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이런 부의 소비뿐만 아니라 자라 회장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라 모회사인 인디덱트의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도 올해 들어서만 343억 달러를 더해서 개인 자산이 1,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디텍스는 어떤 사상 최대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오르테가 역시 AI가 아닌 실물,
무료 소비로 벌어들인 부의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AI가 부를 많이 벌어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은 AI가 만든 슈퍼 부의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한 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네, 2025년에는 AI가 슈퍼 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자 한 장 1억 4천이고요. 미국에서 고급 인력 취업 비자로 그 비자 수수료를 지금 10만 달러로 하는 이른바 비자 폭탄이 지금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 변화가 꼭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부분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10만 달러 정도가 이제 수수료입니다. 그 전에 2천에서 5천 달러 정도 하던 게 10만 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지금 있는 사람의 신규로 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잘 보낼 수 않을 것 같고 새롭게 뽑는데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취업 비자가 앞으로 뭐 토플을 본다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에도 GR이라든가 이런 시험에도 수수료에도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유학생들한테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미국에서 이제 고급 인력을 위한 취업 비자인 바로 H1B 비자인데 이걸 둘러싼 큰 변화가 나왔다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했다는 게 뭐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릴 하월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에 따라서 미국의 어쨌든 입국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수수료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10만 달러가 연방법과 충돌하느냐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체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냐는 점인데 법원은 정책의 지혜로움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부분은 아니고 법리 해석만 하면 된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포고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법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H1B1 비자는 매년 6만 5천 개, 미국 석사이사 학위를 가진 소지자는 추가로 2만 개가 배정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 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청 수수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배정하는 미국의 이 비자가 이제 되면서 이제 10만 달러가 되면서 거의 20배 수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이제 1억 4천만 원이 넘게 되는 수수료가 붙게 되는 건데 미 상공회에서는 중소 중견 기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면서 고급 인력 채용의 축소로 이제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주 정부라든가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는 추가 소송에 나선 상태이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가 H1 비자가 미국의 일자를 뺏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의 IT, 의료, 연구에 적지 않은 파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 중견 기업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급 인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볼까요? 알테오젠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의 지금 위치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을 설명하던 기업에서 이제는 선택받는 기업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내고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현재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MTA를 지금 10건 이상 체결한 상태입니다. MTA는 쉽게 말하면 이 기술을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기술 수출 계약 정도는 아니고요.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서 기술을 검토해보는 출발선으로 해석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MTA를 맺은 회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이 MTA들이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기술 수출 계약, 그러니까 LO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앞에서 기다리는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뒷순서의 회사들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되고요. 실제로 10번째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4년 정도를 기다리면서까지 기술을 도입할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옵션 계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테오젠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한국과 지금 ALT-B4 기술 이전을 위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내렸습니다. 회사명과 제품명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요. 일단 신한투자증권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옵션 계약을 맺은 회사가 이미 한 차례 기술 수출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회사가 한 선택은 이거였는데요. 그냥 기다리게 되면 또 몇 년씩 순서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돈을 내고서라도 순번을 유지하자라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옵션 계약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체결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이번 옵션 계약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알테오젠이 직접 기술들을 설명하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했다면 지금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계약을 하겠다고 줄을 서는 구조로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키트루다 SC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키트루다 SC, 즉 피아주사 제형은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상업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이건 알테오젠의 기술이 임상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가지 덕분에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지점을 알테오젠 협상력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옵션 계약의 파트너사와 제품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몇 가지 힌트를 좀 제시를 하면서 이 조건들을 종합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호주의 제약사인 CSL이고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제품인 이 프리비젠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경구제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경우라든지 혹은 고함량 비만 치료제를 SC로 적용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 차원에서는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증권사의 추정일 뿐이고 회사나 파트너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렇다면 궁금해하실 부분이 키트루다 SC는 이미 승인까지 났는데 왜 그 이후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이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일단 첫 상업화 계약의 조건이 앞으로 10개 이상의 기업과 맺게 될 계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계약 조건이 사실상
정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속도보다는 오히려 조건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들이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만약에 첫 번째 기술 수출 계약만 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유사한 조건으로 연속적인 계약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계약 간격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테오젠 주가는 이번 옵션 계약 이슈 전까지는 눈에 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 이유를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내 목표로 했던 계약 2건의 체결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들러온 이 특허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 이슈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사의 평가는 상당히 차분한데요.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 단계에 들어간 플랫폼 기업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흔히 겪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계약사들 가운데 물질 반환이나 계약 재검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투자 의견을 보여드리면요.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73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리포트의 핵심 문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은 계약을 미루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은 3.6%가량 오르면서 4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약 관련한 뉴스가 지금 공백을 이루고 있고 특허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조정 구간으로 보는 분위기고요. 알테오젠은 이제는 기술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는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질문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 기술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내고 알테오젠 기술을 얻기 위해서 대기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는 알테오젠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약 시점 자체는 조율 중이긴 하지만 구조 자체는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는 평가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쪽 테일러 팹에서 생산량을 2배 정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 양을 좀 늘려가는 파운드리 쪽에서 행보 살펴보겠고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수급이 좀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달 착륙선과 관련해서 한화가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NF와 테슬라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알려졌던 게 4조였는데 지금 규모 정정해서 보니까 973만 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액수의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테일러 팹에서 생산량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공격적인 행보를 좀 밝힌 상태입니다. 업계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행보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거는 삼성이 이 나노 쪽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서 대형 고객사들의 물량을 대량 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생산 물량을 기존 예상보다 2배 이상 늘린 월 5만 장 규모로 늘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TSMC가 대만 본토에서 계획 중인 초기 이 나노 양산 물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삼성 측의 공식 확인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TSMC의 초기 이 나노칩 양산 규모와 대등하게 가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테일러 팹은 내년 3월 첫 장비 반입을 시작해서 2분기 중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건 수요 확보가 쉬운 4나노 대신에 기술적 난도가 높지만 전력 효율이 25% 뛰어난 2나노 GAA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만 TSMC가 자국 밖에서 이 나노 이하 공정 사용을 제한하는 N2 규칙을 도입하자 이에 실망한 빅테크들이 탈 TSMC의 수요를 삼성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미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AI6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구글과 AMD의 차세대 AI 칩 생산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단순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미국 빅테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첨단 생산 기지라는 신뢰를 쌓으면서 2027년에는 월 10만 장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나노에 있어서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록에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이미 그록에 투자를 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상대로 삼성전자가 새롭게 떠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룹과의 긴밀한 혈맹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엔비디아 쪽의 파운드리 문턱까지 넘을 기회를 좀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기술 라이선스를 이제 그룹이 인수하게 됐는데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첫 번째 공식 고객사였습니다. 이 삼성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AI 추론칩을 양산 중이었고 이제 그 기술과 인력이 엔비디아 생태계로 편입이 된 겁니다. 2023년 당시 조너선 로스 그록 CEO는 삼성의 미국 공장 규모가 TSMC보다 커서 삼성을 선택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삼성 역시 그록에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동맹을 굳건히 해왔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물량 확보와 가격 협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사인 인텔까지 1.8나노 공정 테스트마저 중단된 상황이라서 이제 엔비디아에게 남은 유일한 대항마는 삼성뿐입니다. 이 그록을 통해서 이미 삼성의 공정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투자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의 독점 체제를 깨고 삼성과 생산 연계가 지금 엔비디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다면 흑전은 완전히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걸 떼어놓고 보더라도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의 회복이 올해 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회복 신호탄이 구체적인 숫자와 청사진으로 지금 드러난 시점이 됐습니다. 지난 7월이죠.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AMD와 구글, 퀄컴과도 2나노 그리고 5나노 공정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 2600 역시 갤럭시 S26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제 외부 수주와 자체 수요가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은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무려 360조 원을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용 팹 6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 라인업에는 파운드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지 계약과 1차 보상 절차도 시작이 됐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테일러팹과 한국 용인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이중 생산 체계가 완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실적 전망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주가 지속된다면 2026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20%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기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이제 TSMC 따라잡기가 아니라 TSMC와의 선택적인 경쟁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예정이고요. 국내외 본격 가동과 함께 수익성과 점유율 모두에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TSMC가 엔비디아 향으로 물량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공정 라인도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돌파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마무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와 동등하게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는 이제 달 착륙성과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심장 부분을 한화가 담당한다는데 어떤 부분으로 해석해 볼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달까지 공략하게 된 K방산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탐사 역량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 발사를 목표로 한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업 규모는 1,033억 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착륙용 엔진과 자세 제어용 추적기를 직접 제작하고 전체 시스템 조립과 시험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달에는 좀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추력 조절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이원 추진 기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제작이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단위 통합 개발 역량을 갖췄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앞서 한화는 다누리 등과 같이 여러 위성 추진 계통을 맡아온 경험도 있어서 이번 사업은 향후 달뿐만 아니라 화성 궤도선이나 대형 탐사선 같은 국가 우주 사업의 핵심 기반 기술로까지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우주 강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움과 동시에 미래 우주 생태계 진출의 교두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방산을 넘어서서 우주 사업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달까지 이제 공략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는 폴란드와 관련해서 천무 3차 계약 소식도 같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수출 쪽에 있어서는 호재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 좀 핵심으로 꼽혀졌던 게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천무 3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거리 8유도급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 계약을 5조 6천억 원 규모로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사실 2022년에는 1차 그리고 2023년에는 2차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세 번째 계약입니다. 이 단일 무기 체계로만 한 나라에 10조 원 이상 수출한 것은 현재 이례적입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 발사기가 아닙니다. 정밀 유도탄과 사격 통제 장치, 탄약 운반차 등 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장치인데요. 1분에 12발 정도 쏘고 290km 이상 떨어진 목표도 정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향후 500km 이상 사거리 확장도 가능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지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서 폴란드 내에 K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에스토니아와 체결한 4,400억 원 규모의 천무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북유럽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EU의 주요국인 폴란드가 지금 미국산 하이마스 대신 K 천무를 선택한 것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 경제특사 자격으로 폴란드에 방문해서 힘을 보탰던 만큼 이제는 가성비의 납기와 그리고 현지화까지 가준 K방산이 유럽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실적도 사상 최고치 기록할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에 K방산은 5조 영업이익 돌파와 함께 호황기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카이 그리고 LG 넥스원, 이른바 방산 4사는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조 2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2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올해는 지금 5조 시대까지 예상이 되면서 2년 연속 실적 퀀텀 점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인도로 처음 1조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영업이익 3조 시대를 열면서 업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파격적인 성장인데 이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91조 원에 달했고 연말까지 100조 원 돌파까지도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인데요. 이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31조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수출 물량이 좀 실적에 잘 반영이 된 데다가 신규 수주까지 지금 잘 받쳐주고 있으면서 연말에만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외에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신시장 진출도 활발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자국 방산 우대 정책인 유럽 안보 행동을 채택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서 유럽 속의 K방산이라는 현지화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결국 K방산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략적 핵심 엔진으로 진화했으며 내년에도 독보적인 납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방산이 내년에도 국가를 또 좀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증시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NF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애초에 이제 테슬라랑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했을 때 나왔던 그 계약 규모가 4조 원대였는데 이제 정정된 금액을 보니까 3.8조 원이 날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LNF가 테슬라와 맺었던 이 규모 계약이 양극재 공급 계약인데요. 지금 단돈 973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셈인데요. 이 LNF는 2023년 테슬라와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공급 물량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대폭 정정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이후에 테슬라와 같이 현지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속도를 대폭 늦춘 결과인데요. 이 LNF뿐만 아니라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드나 FBPS와 맺은 13조 원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계 전반에 지금 찬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LNF 측은 국내 고객사에 대한 출하는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고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공급 안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EV 시장 둔화에 따라서 업계 전반이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최근 LNF는 허재용 이사회 의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지금 한국 최초로 LFP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 우위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출하량 증대와 고객사 다변화로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3원계 배터리 중심의 성장이 좀 벽에 부딪히자 우리 기업들은 전략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약 규모의 그 편차가 조금이 아니라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면서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위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S도 그렇고 LFP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돌려지는 이유도 여기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터리 소재단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지금 소재 기업들까지 폭증하는 ESS 수요를 잡기 위해서 LFP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포스코퓨처엠이 중국과 손을 잡고 국내 최초의 ESS 전용 LFP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재 양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소재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양산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 그리고 셀 기업들까지 지금 LFP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장은 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현재 비중국산 공급망을 원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과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좁히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 하면 지금 2차 전지 발주가 감소했다라는 리스크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련한 리포트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알던 내용의 정산 공시였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균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오를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내깅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양극재단에서 좀 더 이윤을 남길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성 대비해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 리튬 가격 반등은 소재 업계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리튬 채굴 규제를 강화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ESS 설치 수요가 지금 2030년까지 올해보다 2.5배 이상 커질 전망까지도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데요. 제품 가격이 원자재 시세에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양극재 소재 기업들은 저가에 확보한 리튬 재고를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LFP 생태계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ESS 중심 수요가 커지면서 비중국 LFP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광물가 하락으로 고통받던 소재사들의 재무제표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LFP라는 신사업 동력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워낙 수요단에서 회복이 못 되다 보니까 ESS나 LFP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기로 보자면 산타랠리 기간이긴 하지만 어제는 조금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이었고요. 새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포트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귀금속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대거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도 함께 힌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어제 국내 시장은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연말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이끌어주는 장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200선 재돌파하면서 이제는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 번 더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산타랠리에 좀 실망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까치랠리가 좀 다가오는 네. 좀 기분 좋은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야간 선물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4,226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오늘 그 전고점을 좀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종가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4,226포인트를 뚫고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2025년도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이 이제 폐장일로 참 의미가 좀 있는 자리긴 한데요. 작년 동일한 시점에서의 코스피 지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399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2,400포인트에서 현재 4,200포인트까지 뭐 200포인트 부족한 2,000포인트가 좀 올라간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급등한 코리아 증시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은 스터디와 많은 시장 대응을 좀 잘하신 분들은 올해 시장은 조금은 행복한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폐장일이고요.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를 해서 2,000포인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올해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한 0.4%, 코스닥도 0.2%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과연 이 지수를 좀 회복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환율이었습니다. 이제 외환 당국에서는 고강도 구두 개입에 들어가게 되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두 달 만에 1,420원대로 좀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환율은 일단은 반강제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네. 환율 예측이라는 게 참 쉬운 예측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지금 고강도 구두 개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개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24일 날 정말 급락이 나왔었고 그 급락에 이어서 26일 날도 하락 그리고 어저께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 3일 환율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24일 날 급락이 나온 뒤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1월 달까지는 환율의 하락의 안정세가 좀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1,500원이 간다라고 정말 급등적이게 환율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적으로 환율을 낮춰놓는 건 결국에는 회계연도 장부의 마감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외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적표는 결국에는 12월 31일 원달러 환율의 마감 기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마도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서 12월 말 그리고 길게는 1월 말까지는 결국엔 환율은 반강제적으로 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환율은 당분간 내년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결국에는 시장에 좀 좋은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환율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래도 1월까지는 그리고 1분기까지는 환율 하락에 대한 안정세에 좀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을 좋은 재료로 잘 활용을 해서 좀 포트 전략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투탑도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대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은 그동안 덜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의 그런 소부장 종목들이 좀 아웃퍼폼할 여지를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뭐 두 가지 뭐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의 대형주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의 낙수 효과까지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S&P 500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한 0.5% 떨어지긴 했는데요.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미국 시장도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어저께 평소에 나왔던 거래대금보다 한참 부족한 거래대금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해를 마감하는 듯한 흐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고냉커님께서 여쭤봐 주신 내년에도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견에는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향 그리고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소부장들이 더 갈 것이냐라는 거는 시장이 좀 열려봐서 그 다음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소부장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내년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도적으로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흐름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에 반도체 주도주들의 랠리 역시나 반도체 가릴 거 없이 소부장단으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오늘을 끝으로 폐장에 들어가게 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31일과 1월 1일은 쉬어가게 되고 그리고 1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규장이 오전 10시에 열리니까요. 이 점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산타랠리 기간이긴 하지만 어제는 좀 제동이 걸리게 됐고요. 새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 비중을 줄여나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금리 향방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6% 하락하면서 4,1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4,200선을 약간은 반납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하락합니다. 92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불이 좀 켜져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4%가량 빠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어제 투자 경고 해제가 좀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0.16%대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오후장까지의 흐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계약 해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어제장 안에서는 LNF마저도 좀 계약 해지 소식이 좀 들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센티 자체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2.3%가량의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0.5% 약보합권에 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만 0.6% 강보합권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4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줄을 선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왔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2%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 1%,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2%대 내림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좀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 1,000억 원 넘게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 400억 원 가까이 좀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66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수 자체로 보자면 어제장에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만 지금 좀 모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이 마지막 폐장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정고점을 좀 마무리를 짓고 네.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은 아마 어저께 미국 시장 분위기를 이어서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크게 거래가 물리면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저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보여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포트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폐장이고 내일 휴장, 그다음에 1월 1일을 바로 이어서 또 휴장이기 때문에 1월 2일 날 이제 2026년도 시장이 첫 개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엔 샌드위치 휴일이죠. 바로 또 토요일과 일요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2026년도 시장은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2025년도를 마무리를 한다면 조금 의미가 좀 있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은 다시 좀 빨간불로 좀 돌아서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양봉으로 좀 돌아서면서 일단은 시장을 다시 추스리는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전에 9시에 개장했을 때보다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조금은 좋은 분위기로 다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장 마감까지는 후반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HL 만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를 얘기하면서 HL 만도가 가장 확률이 좋을 것이다, 탄력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6%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LPDDR이라고 하죠. 소형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섹터가 지금 강하게 몰아붙여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듯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장 후반까지 좀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혼자서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고 특히나 좀 특징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가량의 매수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사실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9%가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투경해제 이슈를 좀 더 주목도 있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방산의 주목도를 이제 높일 만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랐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투경 해제는 뭐 해제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9% 넘게 올랐던 건 역시나 천무에 대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5조짜리니까 계약 금액이 꽤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으로 엮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되게 강했던 테마가 뭐죠? 로봇 테마와 같이 갔었던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묻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로 갖고 있는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은 일단 위성 관측 사진, 영상 이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쪽으로 보셔도 되지만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료가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방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다가 반도체 테마로 좀 넘어오자마자 조방원이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특히나 방산 쪽에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세가 끝난 것 같은 기술적 분석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방산 쪽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장주 위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거기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엔 우주항공까지 방산이 다 엮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충분히 방산 종목들은 많이 조정을 받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 방산주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안에서 1%가량의 좀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외에도 우주항공 쪽 모멘텀으로 좀 묶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보는 전략들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에는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로봇주들이 좀 잘 갔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에브리봇이 20%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실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장주들은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에브리봇 같은 그런 다른 대장주들을 좀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년까지 봤을 때 로봇주 내에서의 과연 주도주가 어떤 부분이 될까, 어떤 종목들이 될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로봇주들은 또 큰 상승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건 왜 자꾸 2등주, 3등주가 가냐라고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의 대장주들이 너무 고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약간 덜 올라간 친구들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되더라도 로봇주에서는 역시나 대장주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친구들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봇에 관련돼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들의 기술력과 실적 면면을 좀 보면 사실은 투자를 해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의 약간은 좀 이름만 로봇이 묻어있는 기업들도 좀 많으니까요. 로봇주를 선택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그 선별 작업을 좀 거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로봇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주 구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SK가 뭐 2대 주주로 있다든지 아니면 뭐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 뭐 한화, 뭐 두산,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뒤에 이제 든든히 버티고 있는 로봇주들을 선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로봇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로봇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실적이 지금은 로봇주들이 다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등 뒤에 든든하게 대기업이라는 그런 대주주들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신다면 내년에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로봇주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ES 일정을 앞두고 로봇 내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좀 로봇을 길게 볼 때는 대기업들이 좀 뒤에 버티고 있는 로봇 대장주를 위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들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관련해서는 최근 계약 해지 이슈들이 좀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LNF 쪽에서도 계약 해지 이슈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LNF 지금 구간에서 11%가 좀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의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는 걸까요? 2차 전지는 이제 제가 LG엔솔의 이제 계약 취소 공시가 나왔을 때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 뜻은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센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굉장히 째려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 아니죠. 올해 하반기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자동차용 배터리 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다 보니까 ESS가 많이 필요하는구나라고 하면서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엔 자동차 배터리 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땐 ESS로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는 다른 재료로 떨어지니까 결국엔 ESS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받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부터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장은 좀 안티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생채기가 나더라도 주가는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LNF 사례를 조금 시간을 좀 할애를 하자면 LNF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약 공시 취소는 맞는데 2023년도에 계약이 됐던 게 이제 오늘 와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3조짜리 계약이었지만 결국엔 까보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900 얼마로 제가 기억하는데 900 얼마밖에 납품을 하지 못했다. 하이니켈 쪽에. 그게 물론 안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어저께 시간에서 10%가량 빠지고 지금도 8%가량 빠지고 이 정도로 많이 빠질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약 공시는 계약 기간은 끝났고 올해까지 끝났고 그 계약은 2023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주가가 조정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특히나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대장주로 꼭 픽을 하신 다음에 ESS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지금은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계속 2차 전지를 약간은 소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2차 전지의 샌디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LNF의 계약 해지 이슈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받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더라도 LG엔솔이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시점을 2차 전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2.5%가량 빠지고 있고요. 지금 LNF의 경우에는 한 8% 좀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출발과 비슷한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0.5%가량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좀 매도 물량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오후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우리 증시 거래일입니다. 사실 뭐 거래량이 오늘 크게 붙진 않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선물 쪽에서 플러스권 나타나고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좀 같이 받아갑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약보합, 외국인과 기관 같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거래량이 많지는 좀 않아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장 초반의 특징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주들이 아침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러니까요. 모습도 일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또 마지막 오후장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은 여파를 지금 아침장에서는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GPU의 가격 인상설 그래서 그렇죠.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이 공매도의 마진콜 관련돼서 이제 아직까지 루머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 가격이 일단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룹 인수가 한 29조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한 투자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미국 시장 여파를 오늘 아침에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테일러 이 시에서 건설 쪽인 파운드리 이제 4나노에서 2나노로 공정을 전환한다는 소식 일부 들려오면서 또 이 TSMC와 좀 이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를 빨리 하겠다, 선점하겠다 이런 승부수를 많이 던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일부 밀릴 경우에 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또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좀 쉬었던 에브리봇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좀 차별화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틈새 전략으로 또 네. 반등이 나오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수 레벨이 이제는 눈높이가 그쵸? 4,000포인트 이상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 주시면서 내년도 샹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1년을 크게 좀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레벨업을 많이 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아서 큰 움직임이 포착이 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움직이는 곳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위주로, 작은 섹터들 위주로 움직임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방산 쪽 먼저 좀 올려놨는데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모멘텀이 좀 새롭게 붙어줬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폴란드 출국 이슈도 있습니다.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GPU 값 인상한다, 대폭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전고 앞두고 살짝 좀 후퇴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신고가 터치 후에 강보합 지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아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고요. 이제 지난주였죠. 삼성전자에서 ZF 관련해서 ADAS 사업부 인수 소식 나오면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대차 쪽에서도 포테투닷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판교 가서 직접 시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계속 관심 도도될지 체크해 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쪽으로 오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엔젤 관련주라고 하죠. 우리가 저출산 관련한 쪽 혹은 건설단에서 도 중소형단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장 초반에는 또 중국 쪽으로 묶어볼 만한 쪽들, 예를 들어서 엔터나 음원, 음반, 아니면 미용기기, 화장품, 호텔, 리조트 이런 쪽도 움직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넘어가기 전에 이쪽을 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끌고 가도 괜찮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음원, 음반도 있을 거고 게임, 화장품, 호텔, 카지노 등등 있을 텐데 순위를 좀 매겨주신다면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어느 누구한테 여쭤보셔도 엔터가 엔터? 1위라고 할 텐데 네. 게임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엔터주는 그동안의 한한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기대감과 실망감이 너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손이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YG 플러스라든가 이제 이 하이브 정도는 우리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진입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미라고 하는 이 팬클럽에 가입은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BTS의 앨범 발매 때마다 하이브에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에 도움을 줬고 이번에도 내년 정도에 한 5천억 정도의 또 영업이익 증가를 이제 주는 쪽이 BTS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가 지금 32만 원 정도의 근처에서 차트로는 가장 좋은 차트거든요. 오. 일단 이평선들이 이제 캔들 하방에 또 네.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의 한 10% 정도를 하이브의 자회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종목 정도는 엔터주에서 그래도 엔터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BTS가 앨범 발표 시작과 동시에 그 전후부터 뭐 지금 가격대에서 아마 한 20% 정도 보고 가도 충분한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내년 정도에 그동안에 우리의 내리에서 이런 레전드 그룹이라고 하는 빅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애니원 이런 이 기업 그룹들이 계속 네. 이제 속속들이 또 앨범 발표를 하기 때문에 컴백을 하기 때문에 빅뱅도 이제 10년 만에 컴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 보셨으면은 좀 더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이 다르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YG 이제 이 JYP죠. JYP 엔터를 저는 조금 이제 보류해야 되는 게 트와이스가 자꾸 재계약을 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JYP는 트와이스 재계약 이제 발표 이후에 좀 보더라도 이렇게 두 종목을 토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를 일단 1등 순위로 꼽아주셨고 YG 플러스랑 하이브 언급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내년 초에 방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드림 콘서트 2026년 열리는 부분도 홍콩에서 열리게 되는데 중국 쪽으로 송출이 전반적으로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역시나 우리 가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같이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60만 원 닉스 돌파 이후에 전고 앞두고 살짝 뒤로 좀 후퇴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붙어줬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상승 탄력을 본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찌 보면은 일정 매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 이것도 일정?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더 먼저 그쵸. 다가오잖아요. 근데 잠정 실적 발표되고 나서 3분기 때 이제 차익 매물 뭐 바로 발표하자마자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삼성전자를 이제 지금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빨리 하이닉스로 좀 옮겨가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네. 뭐 사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영업이익 뭐 18조 이상 계속 이제 눈높이는 좀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실적 갖고 너무 또 높으니까. 만족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을 좀 비트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은 이렇게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어저께 나온 얘기로는 뭐 2.5D 이제 패키징 관련돼서 이제 턴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뭐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이 또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또 이 HBM3 또 수요는 꾸준할 거고 또 HBM4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27년도가 이제 피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뭐 오라클 이 부채 관련 이슈는 또 한 번 나올 거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도 이제 우리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걸 또 부채로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존재하지만은 이제 SK는 삼성전자 이 투톱에서는 내성이 벌써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낙폭이 있을 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투경 해제 이슈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실제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단기 70만 원 SK하이닉스는 70만 원 지금 주가를 계산했을 때는 한 10% 정도 반등하면 또 70만 원 돌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TP가 지금 80만 원에서 90만 맞아요. 원 가까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돌파할지가 저는 돌파는 할 거 이제
할 거지만 시기가. 언제 아니 시기죠, 시기에서 6개월 단기로 보는 증권사 TP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1차 목표가 70만 원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자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좀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고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아마 1월 둘째 주 부근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잠정 실적 이후에는 SK하이닉스로 또 빠르게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팁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은 함께 좀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부장단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까 합니다. 소부장은 뭐 여전히 각계 전투를 좀 벌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1월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 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고 여기다가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미리부터 소부장을 봐야 될지 만약에 본다면 지금 신고가를 달성한 삼성전자 체인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확실한 거는 피포 발주를 좀 일찍 하겠다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도 나왔었고, 네. 근데 사실 소부장이 종목들이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원익 그러니까요. IPS 같은 경우도 그제 급등했다가 또 네, 어제 급락을 해서 맞아요.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앞전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 SK하이닉스 50만 원 초반에 사도 맞아요. 소부장에서 나오는 수익률 이상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래도 소부장을 봐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원익 IPS나 유진테크 선단공정 쪽으로 먼저 이제 베팅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리고 나서 네. 사실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던 이제 소켓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 소부장에서도 그냥 대형주 쪽은 충분히 우리가 바라봐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소부장단보다는 네. 뭐 AI 관련돼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이것이 네. 바로 에이직 반도체, 범용보다는 에이직 반도체가 어찌 보면 커스터마되고 있는 지금의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자체 개발칩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범용보다는 커스터마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 팹리스 쪽에서 오히려 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뒤지기 때문에 정부의 또 지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에 나오고 있지만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네. 보셔도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가 또 성장 스토리가 좀 더 탄탄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전에도 소부장 질문 드렸을 때 그냥 반도체 투톱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내년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가 정고보단 약간 후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60만 원이란 가격대는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는 좀 크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SK스퀘어를 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는 거는 또 어떨까요? 저는 조금 반대. 반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심하게 반대는 아니지만 네. 그냥 반대급 돌아서 가지 말고 전 그냥 직진했으면 바로 가자. 좋겠어요. 근데 사실 60만 원에 대한 압박감은 누구나 존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뭐 크신 분도 있을 거고 자금 여력이 좀 소규모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는 좀 모아서 SK하이닉스를 한 주 두 주라도 좀 사보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는 그냥 한미반도체를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스퀘어는 이게 본연의 가치로 할 거면은 하시되 본연의 가치는 사실 이제 지주사의 모멘텀 그리고 투자 VC에 대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이닉스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우회적인 전략으로는 저는 뭐 지금 워낙 그 밸류를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미 반도체 쪽으로 차라리 가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SK 스퀘어 2주 살 바에는 조금 돈 모아서 SK 하이닉스 한 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율주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삼성전자에서 ZF M&A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반등을 조금씩 주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현대차도 힘을 싣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쪽이 그렇게 그동안 잘 가고 막 주목받았던 섹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구간에 돌입을 좀 한 걸까요? 저렇게 좀 엮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찌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로봇과 자동차보다 하나의 이제 연결고리로 모빌리티를 보는 건데 그동안에 좀 SOS랩도 그렇고 네. 프론티어도 그렇고 주가에 이제 이 시계열로 좀 늘려서 본다라고 했어요. 주봉 월봉을 보면 프론티어도 고점에서 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 최근 들어서 반등은 단기간에 뭐 10,000원에서 17,000원 갔다고 해서 단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좀 하향 추세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올해 이제 테슬라의 FSD가 우리나라에 이제 7번째 국가에 처음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내년 정도면 그 도입 국가가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감독형에서 이제 비감독형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레벨 4에서 5까지 이제 기술력이 좀 진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레벨 2.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게 바로 더 호재인 거고 그래서 현대 오토백이 오른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내년의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건 테슬라거든요. 일론 머스크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직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카메라 모듈 쪽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피런티어를 좀 탑픽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피런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전기의 밸류체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카메라 이제 공정 그리고 검사 장비를 많이 매출을 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이제 시작이 내년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폭발적인 성장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하만을 2017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2조를 들여서 네. 이 독일의 이 에이다스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전장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년부터 시작을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 모듈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율주행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본 건 사실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수급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너무 약할지 궁금합니다. 주인공은 소프트웨어가 주인공이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현대 오토웨버가 있을 거고 슈어소프트테크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냥 현대 오토웨버를 받는 게 차라리 되게 속편하게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이제 30만 원 한번 돌파를 했다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프론티어를 말씀드린 건 테슬라 이제 밸류체인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외를 보자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웨버의 SDV의 강력한 이제 투자 지원 그리고 네. 디지털 트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협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볼까 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도 그렇고 최근에 뜨고 있는 로봇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좀 만들어줘야만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벤트가 뭐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랑 로봇을 위해서는 인프라로 통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쪽에까지 시선을 좀 확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네. 이게 통신주에서도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준 게 한두 종목뿐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제로 이걸 공략을 해서 이 시간 가치를 버릴까? 이 생각도 가끔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RFHICC는 이게 방산 매출로서 맞아요.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솔리드도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 뭐 KMW라든가 일부 종목이 있지만 그냥 할 거면 차라리 그럼 스타링크하고 이 판매 계약을 맺은 뭐 KT나
SK텔레콤인데 근데 KT가 더 낫겠죠. 이제 네. KT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링크의 이동형 기지국 백업 통신으로 지금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이 되고 아직까지 요금제가 좀 비싸잖아요. 네. 지금 78,000원 요금제인데 그래서 지금 B2C보다는 B2B로 많이 계약을 하거든요. 물류 쪽이나 이제 조선의 이제 해양 쪽에서 이제 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금제가 조금 더 낮춰졌을 때 제가 봤을 땐 파급력이 좀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래됐죠. 지연이 맞아요. 돼가지고 그 이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스타링크 이슈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 스타링크에서 만약에 파생돼서 관련된 관계사들이 조금 더 나올 시에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한번 종목을 연구하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아직은 저는 좀 이르지 않나 아직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파수 경매가 뭐 한 10월, 11월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로 연결을 해서 본다면 스타링크 관련주들 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일단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퇴장일이고요. 테마를 살펴봤으니까 일단 비중을 확대할 곳들 그리고 오늘 좀 차익을 실현하고 가면 좋을 곳들 혹은 좀 끊어가면 괜찮은 곳들을 좀 나눠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역시나 제가 어저께 시장을 이제 딱 보고 나서 네. 어저께가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서는 사실 마지막 그렇죠. 날이었거든요. 근데 대형주 단에서는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보였던 뭐 원전하고 방산이 조금 살아나면서 내년 정도에 그러면 숨고르기에 있었던 과거에 이제 레거시적인 주도주가 좀 더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나 뭐 자동차 전차 군단이 더 강력하게 모멘텀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는데 저는 네. 그냥 이 코스피 안에서는 대형주 쪽의 모멘텀이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섹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서 분위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투경 해제를 이제는 사실 대형주 그렇죠. 단에서는 정부에서 좀 많이 시켜주고, 근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뭐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부터도 우주항공 테마 놓치지 말고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지분 투자가 사실 미래에셋이다 아니면 벤처 투자다 이렇게 잡음 들리는 쪽 말고 그래도 스피어나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 HVM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까지도 계속 테마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은 사실 저희가 뭐 LG, 뭐 삼성 관련된 밸류체인 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 단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요걸 환율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구두 개입 이후에 좀 떨어졌고 오늘도 1,431원 70전에서 현재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450원 우리가 그 아래로 좀 떨어져서 지금처럼 유지만 잘 돼준다면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볼 수는 있을까요? 저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연동성이 있어서 네. 지금 정부의 구두개이지만은 사실 이 달러의 이 7위안이 계속 붕괴가 되는지 그것도 사실 7위안. 그것이 글로벌 이제 아시아 통화 가치에 대한 격상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인하 이게 이제 중국 위안화가 되게 핵심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엔화도 중요하지만 미중 간의 그런 무역 갈등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실 통화에서 위안화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일부는 나올 수가 있는 그 부분보다는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에 대한 환차손, 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환율 변동성보다는 아마 종목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좀 더 내년 정도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7위안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이 딱 그 기준선이네요. 그래서 7위안에서 현재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환율 체크할 때는 위안화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래일 개장 전략들 함께 점검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뉴욕 증시는 연말 모드로 조용히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죠. 일단 반도체 투톱이 견인을 강하게 해주면서 코스피가 4,200선을 다시 넘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폐장일을 앞두고 올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세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낙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면서 현재 빨간불을 다시 켜주게 됐습니다. 4,220선에서 움직이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은 계속 음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925선에서 지나가면서 0.7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도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연일 같이 순매수 해줬던 메이저 주체들이 오늘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그래도 개인이 2,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방어를 해줬고 일단은 수급 물량, 매도하는 물량도 조금 축소해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1,9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업종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의료정밀이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도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준 모습이고요. 전기전자가 오늘 0.87% 오르고 있습니다. 0.93%로 오른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약세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팹리스 쪽이나 후공정 쪽들이 오늘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까지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하는 업종은요, 일단은 철강 및 금속이 2% 넘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금속 섹터가 그래도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증권과 기계, 화학은 1%대의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서비스와 유통업까지 하락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은 건설이 지금 1%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34%,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 쪽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유통도 마찬가지로 1%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와 비금속까지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이 2%대의 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속 또한 1%대, 오늘 좀 약세가 전반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운송 장비와 부품도 1.14%의 하락세, 그리고 전기전자가 오늘 코스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까지 0.78%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들은 단연 반도체 투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락세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또 한 번 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65만 원 선을 넘어주면서 2%대의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투경이 해지되면서 파죽지세로 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겠구나 싶었지만 언급드렸듯 지금 상승 전환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12만 전자 위에 안착을 하면서 13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좀 오전에 나왔습니다. 삼성의 전장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BMW 전기차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좀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에 위치하면서 움직임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0.65% 내리면서 7만 6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에 나타나면서 8만 9,75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리는 게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오늘은 좀 잘 갔던 종목들 이외에 좀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원익홀딩스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1%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노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옵니다. 6%대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삼성 엑시노스와 2,500까지는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600까지 함께 협력을 하겠다. AI 최적화 기술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팹리스 쪽이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 반도체가 1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스트로넥스텍도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주항공 쪽이 좀 잘 갔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주뿐만 아니라 핵까지도 스펙트럼이 넓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6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난 이후부터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12.52% 현재 오르고 있다는 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코스닥에도 상장했던 세미파이브 오늘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4%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토 빨간불 견고하게 켜주고 있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올랐죠. 달 착륙선에 지금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천무와 함께한 이 3차 공급 계약도 이행이 됐다라는 소식 두 가지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2.53%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모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HBM4 12단 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마이크론 제치고 1등했다라는 호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